어, 68 혁명 후에 모든 학교가 국립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달라진 점, 장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요? 68 혁명 전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모두 국립학교로 전환했는지 그 과정에서 예산 문제나 어, 사학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쩐 점이 있었는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우리나라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사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문제나 비리가 많은데 프랑스처럼 국립으로 전환하고 서열화를 없애고 번호를 붙이는 게 가능할런지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하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시는지 뭐 아까 대충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파엘라 지금 선생님 답, 질문 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누가 질문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해도 네, 되겠습니까? 지금 박병정 선생님, 괜찮습니까? 네네. 예, 네, 지금 들립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예, 예. 네, 저는 이 이과와 문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크게 마이크 좀 이과와 가까이 대고요. 문과요. 이과와 문과. 네네. 이과와 문과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이과와 문과로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만 2017년인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한 제도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과 문과를 이게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들 네. 같이 구별하지 않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안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까 바칼로레아가 인문 바칼로레아, 기술 바칼로레아, 직업 바칼로레아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세 개로 네네. 쪼개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네. 인문하고 자연하고 쪼개져 있는데 문과 이과로 쪼개져 있는데 프랑스는 인문 바칼로레아, 기술 바칼로레아, 직업 바칼로레아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문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죠? 자, 두 가지 네. 질문이고요. 세 번째 누가 질문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없으신가요? 예,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릴까요? 권호열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민경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문화 강국이면서 또 과학기술도 굉장한 강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는 한국의 대학은 학생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모두 통폐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료를 보면은 그 합계 출생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시기가 프랑스는 70년대 중반입니다. 한국은 10년 후에 80년 중반에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한국은 계속 전진을 한 끝에 지금 0.7명에 도착을 했는데 프랑스는 그 점점 다시 올라가서 2.0까지 가다가 지금 1.7 정도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의 이슈가 지금은 아마 입학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이 많이 충원되는 사이에 있어서 그 외국인들과의 그런 문화적 충돌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끝에서 발표 말씀 끝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우고 싶은가,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AI 교과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사실 그 이러닝도 아주 많이 한다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은데 과연 그 프랑스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닝이라든가 아니면 AI를 활용한 그런 교육들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합니까?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AI 교과서 인재상, 그다음에 출산율과 학생의 문제. 뭐 우리나라 경우는 정말 심각하죠, 그죠? 외국인 학생도 받아야 되고 프랑스에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하고 다를 텐데 프랑스의 대학에서 뭐 외국인 학생의 비율도 좀 궁금하네요, 그죠? 아까 박병전 선생님은 이제 이과 문과 말씀 주셨고 그리고 라파엘 선생님 사립
사립학교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죠. 그죠? 그런 걸 어떻게 프랑스는 극복했나. 그러니까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그 뭐죠? 권위적 사회를 깨트린 것이었는데, 네, 권위적 네, 사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달걀을 대학 교수 얼굴에다 막 던지고, 또 하나는 뭐 대학의 수업 방식도 68 혁명 이후에 이제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죠? 참여식 수업 방법, 권위적 수업 방법이 이제 참여식 수업 방법으로 바뀐 게 68 혁명인데, 68 혁명과 같은 것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대학 바뀔 것인가? 이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68을 말 그대로 혁명이었고요. 그래서 사회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꿨고, 따라서 학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학교 문화 바뀌었다라는 게, 교사가 엄하지 않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불가능하죠. 굉장히 민주적 학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토론과 글쓰기는 교육의 디폴트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랑스 지금 아이비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이게 이제 바칼로레아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했던 게 기원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인데, 이게 다 논술식 생각하기, 우리나라에 너무 유용한 프랑스식 철학 시험,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회제도, 문화의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육문화 시스템. 이거는 사실은 너무 또 다른 주제고, 사실은 우리나라 체제하고 너무너무 다른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드골이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통치하기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각자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불만이었다. 드골이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할 정도로 사실 물론 686년 전에 이제 드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프랑스 기본적인 어떤 문화는 있었던 것 같고 68혁명이 이런 민주적인 교육 문화로서 뒤바뀐 굉장히 혁명적인 사회적인 어떤 사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연관해서 그 프랑스 대학과 AI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좀 어려운 주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프랑스의 그 이과 이 인재들이 굉장히 세계적 첨단 인재들인 거고 그러나 이게 그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술 디바이스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 교과서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마치 AI 시대 교육이 어쨌든 기술을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미래 교육인 거죠. 오도하는 게 상당히 문제적이고 사실은 미래 교육은 이제 AI가 기본적인 단순 지식 전달, 표준화된 암기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주시는 의미 없어진 시대고 따라서 이제 교육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방향도 사실은 달라져야 사실 AI 시대에 제대로 된 미래 교육 방향성인 거죠. 사실 이 주제도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화두이고 이제 곧 글을 한번 쓸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AI 그 기술 중심의 미래 교육 담론이 굉장히 위험하고 근시안적이고 제한된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교육 패러다임에 사실 AI가 지금 우리가 너무 답답해하는 지식 전달 시험으로 인한 선발 체제, 아이들의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기회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기술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를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과의 문화적 충돌이 없느냐. 근데 프랑스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왔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다문화 교육 얘기하면서 미국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자면 미국 출신 박사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은 다문화사 형성 과정은 유럽이 훨씬 한국사에 가깝죠. 주류 사회가 있고 다양한 이주자들이 들어와서 생성된 게 사회잖아요. 이제 당연히 문화적 충돌이 있죠. 없는 사회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것도 한국 사회 매스컴에서 굉장히 오도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인종차별이 더 심해서
혹은 이런 다문화 감수성이 없어서 이게 문화적 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문화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고 사회 경제적 맥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고 프랑스 사회라고 예인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뭐 홍세아 선생님이 예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똘레랑스와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프랑스 교육의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시민교육 에듀카시옹 시빅이라는 과목이 교재로 있고 아이들이 의무 교육 기간 동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 타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 교육의 일부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질문이 많아요. 그다음에 출산 정책은 이게 이것도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유가 이제 교육 문제다 있다. 뭐 부동산과 교육의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어느 위원회에 또 불려가서 또 교육 문제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프랑스가 출산 정책에 성공한 이유는 그냥 아이를 낳아서 더 행복하며 살 수 있는 사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집을 준다고 예를 들면 뭔가 사교육비를 내준다고 사람들이 아이 낳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사람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당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사실은 너무 긴장하지 않는 삶의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예를 들면 유아 교육이 공교육 체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2세부터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만 2세부터 공교육 의무화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아이들을 타가서부터 다 책임져주고 같이 길러주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만한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출산 정책이 굉장히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어깨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개인이 이런 것들에서 불안하고 예를 들면 어려우면 사실은 2세 생사는 사실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 재생사는 사실은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만한 세상이라는 판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프랑스는 교육과 사회적 안전망으로 굉장히 잘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86 국립화가 제 발표 내용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프랑스는 대학이 원래 국립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국립대학으로 바뀐 게 아니라 사립이 국립으로 바뀐 게 아니라 소르본느 뭐 낭테르 이제 이런 이름이 있었던 거를 다 폐지하고 숫자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립학교였는데 국립학교로 바뀐 게 아닙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초중고는 사립학교 비율 한 10,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 17% 정도 되거든요. 재학생 비율. 근데 이제 대학은 사립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한 3% 미만인 걸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국립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 문과 이 선택과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칼로레아 유형이 달라지는데 이 선택을 언제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기술 바칼로레와 그다음에 우리는 바칼로레 제네알 그래서 일반 바칼로레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일반 바칼로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과, 이과를 나눠줘서 한다기보다 아이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선택되는 바칼로레 유형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유형에 따른 입시가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의대를 가려면 아이들이 생물학을 많이 들었고 그게 선택 과목으로 있으면 의대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가중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했을까요? 제가 이제 메모한 네, 거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AI와 하나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AI를 다룰 수 있는 질문의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AI가 우주 군사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AI가 기후 환경 위기를 엄청나게 조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 AI를 가동하려면은 그 수자원, 물을 엄청나게 AI가 소비한답니다. 그래서 AI는 대안이 아니다. 이런 글을 제가 좀 읽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를 다룰 만한 질문 능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AI는 물을 많이 소비하는 등 기후 환경 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제가 이민경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토론 방식이라는 말이 잠깐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토론에 뭐 수십 년 동안 좀 꽂혀 사는 사람인데요. 68 혁명 이후에 토론 방식 수업이 되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자리 배치가 바뀌었고 교육자의 권위가 이제 깨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68 혁명 이전과 이후의 수업 방식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다시 한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한번 좀 말씀 주시면 다시 한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광섭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독일은 대학교 안에 신학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신교 신학부가, 카톨릭 신학부 또는 개신교와 카톨릭 신학부가 두 개가 다 있는 대학교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프랑스의 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이제 신학부가 어쨌든 대학교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래서 신학교육은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예술 강국이잖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 교육, 그러니까 음악, 미술, 뭐 연극 등등 예술 교육도 대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하는지 아니면은 따로 그 전문 학교, 예술 전문 학교에서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한 대학이나 국가가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전체주의가 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랑스라고 하는 전체 사회가 특별히 이제 그 여론을 주도하는 엘리트라든가 어쨌든 대학이라든가 또는 명망 있는 어떤 집단이 어떤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담론이 있는지, 좀 그것이 이제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굉장히 이제 관심사잖아요. 21세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이상입니다. 제가 신광석 교수님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놓쳤는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실래요? 무슨 담론? 예,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바라는 사회 모습.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요. 독일은 일반 대학 안에 신학이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신학대학이 따로 있고요. 이제 프랑스도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대학에 다 음악 미술이 있죠. 그죠? 서울대학교도 음악 미술학과가 있고, 독일은 음악 미술은 파호우슐레에 있는 거고, 아마 아까 우리 이민 교수님 말씀에 의한다면 음악 미술도 프랑스도 에콜 프로페셔널입니까?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대학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어요. 신학교육과 예술교육. 그다음에 담론 질문 주셨네요. 한 번 더 질문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정혜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예. 저는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제 교육의 철학이랄까 그런 게 이제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68 혁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이 하나의 권리거나 이제 복지거나 아니면 이제 평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험보다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길러낸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경쟁을 통해서 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우열의 차이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교육 철학과 또 우리가 갖는 어떤 교육 철학 목적이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 나라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우수한 인적 자원도 길러내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의 어떤 그 권리, 그런 것도 이제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분 좀 의견을 좀 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또 있으실까요? 네, 임종 교수님 한 번 더 하실래요? 네. 네. 오늘 논의 중에서 참 아주 궁금한 것이 이 엘리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정혜욱 교수님 말씀하신 우수한 인적 자원하고 이것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프랑스하고 우리 한국하고요. 에,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교수님 중에서도 그랑제골은 이거 엘리트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것도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 그랑제코를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특수 전문 대학으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미 대통령이 내부인에 나온 그런 그 정치라든가 행정 쪽의 그랑제코를 폐지할 정도로 그리고 그랑제코를 가는 학생들이 준비 과정에 있는 40%만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엘리트와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이 엘리트의 차이, 이것이 막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경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 뭐 두 분이 말씀 주신 걸 조금 덧붙이면 이제 우리는 아까 인적 자원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엘리트는 일단 또 자기가 엘리트가 되는데 돈을 자기가 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내가 부담하니까 뭐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교육받아서 내가 떼돈 벌겠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엘리트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우리 이민경 교수처럼 말씀처럼 국가가 양성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그건 좀 뭔가 공동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이민경 교수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 의사와 교사는 교사도 대학원 수준인데 공공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프랑스의 의사와 교사는 우리나라 의사와 교사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좀 구체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게 임명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도 좀 마저 드릴게요. 아이고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어떡하죠? 아, 제가 못 봤네요. 네. 그러면 계속 있어요? 네. 요 대답을 끝내고 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죠, 그죠? 임경 교수님 네. 그럴까요? 네. 네네. 여기까지만 우선 대답을 주시죠. 네네. 재훈이 엄청 많네요. 아, 너무 이제 질문들이 조금 추상적이거나 좀 더 거대 담론이어서 제가 모든 걸 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관적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도 좀 역으로 넘어가면 프랑스 의사와 교사는 어떻게 다른가 많이 다르죠.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어, 프랑스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개원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다는 이제 그 국립대학에서 공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공공성의 기여가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시죠. 물론 이제 개인이 수입을 많이 얻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 욕망이 사람인지라 저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 수입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좋은 어떤 직업을 택해서 그게 이제 그 대가가
다 개인에게만 환원되는 걸로 하는 이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사실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의사들이 불만도 많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고 그래서 대우가 너무 약하다. 이런 시위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경찰도 시위하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목소리, 아까 이제 토론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개인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구나 내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뭐, 누군가 어디가 파업하거나 시위를 한다고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한, 우리 뭐 장애인 뭐 시위 이런 것도 사회적 의제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시위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프랑스 굉장히 금기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교육을 통해서 함께 사는 태도, 역량 이런 것들이 저는 길러진 게 기본적인 디폴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거, 아픈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한 그런 공공적인 마인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엘리트, 한국의 엘리트는 뭐가 다른가? 이것도 이제 방금 제가 한 질문과도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모두 그렇다고는 일반화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내가 어쨌든 뭐,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내가 어쨌든 뭔가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이제 환경에 의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의 결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회 화원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얘기는 저는 교육에 인적 자원이란 말을 쓰는 거는 상당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인적 자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을 수단화할 때 사실 쓸 수 있는 얘기죠. 개인 도구화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 발전의 도구화. 이게,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의 어쨌든 국민, 시민, 이 정도였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민주공화정이고 대한민국은. 그럼 이게 개인의 어쨌든 자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는 어쨌든 그 사회적, 교육적 결과물들이 공공선에도 같이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물론 질문이고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또 해야 돼서 이 정도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팩트 체크하신 이제 내용은 이것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프랑스의 교육에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세속성입니다. 이 세속성은 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 종교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는 굉장히 똘레랑스고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그거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사, 이슬람 출신의 프랑스 교사는 수업을 할 때 히잡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프랑스 똘레랑스의 나라인데 똘레랑스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프랑스가 가지는 교육의 세속성의 원칙에 반영해서 그렇죠. 이건 또 굉장히 또 할 얘기가 또 너무 많은 얘기여서 또 이 정도로. 그래서 공립대학 안에 당연히 신학교육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이슬람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공립학교에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교육은 프랑스 대학에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따로 학교가 있고요. 예를 들면 국립음악원 따로 거기에서는 음악 오케스트라 이런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랑제꼴의 일부로 예를 들면 디자인 스쿨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가 있고 또 에콜 프로페셔널로 또 일부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이론 중심의 연구 중심이 대학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담론들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이어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자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사회 방향성은 누군가에서 주도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고요. 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이 사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능력을 갖추어주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나가 없이 그냥 대사한 거죠. 옳은 거를 팩트 체크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교육으로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의 과정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지금이라도 바꿔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의 중요한 교육이, 물론 AI 시대에 잘 질문하는 능력은, 왜냐면 그 내용도 또 잘 알아야 질문이 사실 의미 있어지고 의미 있는 답변을 챗GPT가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AI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양상, 교육의 내용, 이게 하나 의미 없어진다. 예를 들면 지식과 웬만한 것도 교육 다 해주고, 예를 들면 이 분석하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까지 웬만한 것들은 AI가 다 해줄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인지과학,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사실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AI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 그게 생각하는 능력인 거지. 그게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이지. 이게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거나 뭐 디지털 칠판을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상력은 어쨌든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게 미래 교육이라는 차원에 머무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6.8 이후에 수업 방식이 토론식으로 바뀌었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6.8일 이후에 수업이 갑자기 토론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이었겠죠.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고 선생님 말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학교와 교육 문화였다면, 이런 권위주의가 사라진 시대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담론, 생각, 교육 내용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교육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 감사합니다.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우선 채팅창에 올라온 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